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일본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로 기록된 어종이 서울 도심의 청계천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광용 방생이라며 비웃던 외국 전문가들. 그러나 알과 치어, 심지어 수달의 흔적까지 발견되자 그들의 오만한 확신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원히 사라진 생명체가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되살아난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청계천 복원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도쿄의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 속 사진을 천천히 들어 올렸더군요. 그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한 은빛 비늘이 햇살에 반짝이던 그날의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게 울려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멸종 어종들의 사진들이 마치 저를 원망하듯 바라보는 것 같았죠. 수십 년간 기록만 하고 지켜내지 못한 생명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구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젊은 연구원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저 사라진 것들의 기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였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가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에서 일본 멸종 어종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명 관광객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방생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 동행 취재를 제안했을 때도 거절하려 했었죠. 그들의 간절한 설득 끝에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쿄를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또 하나의 실망으로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과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들이 도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죠. 회색 콘크리트의 숲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작은 녹지들이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은 들뜬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런 삭막한 도시에서 무슨 생태 복원을 이뤘다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혀 꼼짝없이 멈춰선 차 안에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자리 기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청계천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겼더군요. 서울도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이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울시 생태연구원이라는 박선우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내민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죠. 그의 열정적인 설명이 시작되었지만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청계천의 모습이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제방과 규칙적으로 배치된 조경수들이 마치 테마파크를 연상시켰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의 강이 아니라 계획된 수로에 가까워 보였죠.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복원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이것을 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박 박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둘러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던 것 같네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들, 아이와 함께 물장구 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분명 사람들은 이곳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자연과의 교감인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제 방 위로 가지런히 심어진 나무들은 마치 병정처럼 줄을 맞춰 서 있었고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잠시 시선을 빼앗겼더군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관광객들을 위해 방생한 것들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한 아이가 물속을 들여다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인공, 조작, 그리고 쇼라고 말이죠. 박 박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해보라고.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다고 했죠.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 의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물과 바위 틈 사이로 작은 새우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공하천에 생물을 풀어놓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출이라는 확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물속에서 번쩍이는 은빛 비늘을 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연구팀과 함께 전자 포획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물속에 넣자 작은 전류가 흐르며 물고기들이 일시적으로 기절해 수면으로 떠올랐죠. 그물로 조심스럽게 건져 올린 물고기를 보는 순간 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본에서 멸종된 그 어종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물고기를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느러미의 독특한 무늬, 몸통의 은빛 광택, 그리고 특유의 체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반박했죠. 누군가 일본에서 몰래 가져와 방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박 박사는 제 말을 듣고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 상류의 한적한 곳으로 안내했죠. 그곳에서 본 것은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얕은 물가의 자갈 사이에 작고 투명한 알들이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산란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알 주변을 맴도는 어미 물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알을 지키려는 그 본능적인 행동은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속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관찰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왔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물속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번쩍이는 가운데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일본에서 제가 사랑했던 작은 강이 콘크리트로 덮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고 효율과 경제성이라는 단어만이 공간을 채웠죠. 개발을 반대하던 제 보고서는 구석에 던져졌고 정치인들은 제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서울에서 정말로 복원이 성공했다면 일본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우리가 포기한 것을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낸 것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고향의 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더군요. 그때 잡았던 은빛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던 제 모습을 아버지는 사진으로 남겨주셨죠. 바로 그 사진이 지금 제 연구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청계천의 맑은 물이 고향의 강과 하나로 이어지는 환상을 보았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청계천 지류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박 박사가 갑자기 멈춰 서서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설물이 있었는데 특유의 생선 비늘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수달의 흔적이 분명했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도심 한복판에 수달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박 박사는 제 반응에 개의치 않고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새벽 시간 물가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수달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달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고기를 물고 나와 바위 위에서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제 얼굴에서 조금씩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수달 한 마리가 산다고 해서 생태계가 복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수달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며 이들이 서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이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 논리적인 설명에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가를 따라 걷다가 작은 발자국들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달 가족의 흔적이었거든요. 어미와 새끼들이 함께 다닌 흔적을 보며 일본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광경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에 대해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청계천은 인공적인 전시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죠. 일본 언론은 제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위안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 중 일부는 제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원했고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홀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찬란하는 물고기, 수달의 흔적, 그리고 맑은 물속을 헤엄치는 치어들의 모습이 제 양심을 찌르고 있었죠. 며칠 후 한국 연구팀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는 초청이었죠. 일본 극우 언론에서는 제가 한국에 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매국 학자가 될 것이냐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선배들도 저를 불러 충고했죠. 일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만난 박 박사의 표정에는 따뜻한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죠. 생명은 국경을 모른다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천 주변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물가를 청소하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열정이 놀라웠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천이 복원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5,000번도 넘게 만났다고 하셨죠. 그 끈기와 인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물속 생물을 관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물고기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하며 소리쳤죠. 이 물고기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그 순수한 기쁨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저녁 무렵 혼자 청계천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죠.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그동안 부정하려 했던 것은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본이 놓친 기회, 우리가 포기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마지막 조사가 기대되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물 위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청계천 상류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맨눈으로 관찰하기로 했죠. 물과 얕은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부한 치어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고 그 주변을 어미 물고기가 보호하듯 맴돌고 있었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산란을 마친 어미들이 힘겹게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가에 손을 담그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광경이 이곳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이죠. 기자들과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 박사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청계천은 진짜였다고 인정했죠.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일본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물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죽음을 기록하던 제가 이제는 생명의 부활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장은 수많은 연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발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선언했죠. 청계천은 쇼가 아니며 생태 복원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온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죠. 찬란하는 어종, 가부화한 치어들, 수달의 서식, 흔적, 그리고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모습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생명은 국경을 모르고 서울이 보여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 회장을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변했죠. 젊은 연구자들이 일어서서 환호했고 심지어 일부 일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발표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즉시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보수학계는 제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제 발표를 공유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시민단체와 국제환경단체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진실을 말한 것에 후회는 없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예상했던 대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보수학자들이 모여 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학에서는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개 인터뷰에서 당당히 말했죠.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며 국가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의 미래라고 말입니다. 의외로 많은 지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고 했고 심지어 은퇴한 노 교수님도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셨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린 조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삼촌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청계천 같은 복원 프로젝트를 일본에서도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학계의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차표를 제출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서울의 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원 제안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제 결정을 발표했죠. 이제는 죽음을 기록하는 대신 생명의 부활을 기록하겠다고,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제게 매국노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해외 매체들이 제 결정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보도했죠. 무엇보다 청계천에서 만난 한국 시민들의 환영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료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서울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연구와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의 생태 복원 현장을 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매일 아침 청계천을 걸으며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났고 생태계는 점점 더 풍성해졌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미래라는 것을 깨달았죠. 일본에서 사라진 어종이 한국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강의 기억으로 정했죠. 상실과 부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싶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강인함과 인간의 노력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죠. 한 일본인 관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희망을 되찾았다고,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죠. 해외 언론들은 서울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죠. 저도 어느새 죽음의 기록자에서 생명의 전도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끔 일본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으니까요.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계천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물속에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한 어종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치어들이 얕은 물가에서 장난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일본이 아닌 이곳이지만 생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원은 단순히 자연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